두 번째 발표는 박승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승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은 팬데믹 이후의 일본 사회, 재난, 불안과 자숙 올림픽이고요. 선생님께서는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문화인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주로 그 도쿄 공공단지의 고령화, 재건축에 관한 그 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셔서 오유쿠 단지라는 귀한 저서를 발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재난과 고령화, 지역과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들을 가장 실시간으로 추적하셨기 때문에 오늘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20분에서 25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본연구소의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자로서 방학 때면은 이제 그 일본 현지 조사를 가곤 했었는데 이렇게 일본에 못 가게 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조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렇게 앞선 발표들을 들으면서 코로나야말로 어떤 학제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다. 앞으로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일본 사회의 어떤 특성, 일본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사를 통해서 향후 일본의 어떤 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일본과 그 한국의 그 최근에 그 1월 달부터의 코로나 그 상황을 시간축을 맞춰서 한번 봤는데요. 일본이 먼저 한국이 먼저 이렇게 1차 감염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4월 달, 5월 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조금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7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감염 폭발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동안 이제 그 감염이 이제 그만큼 안정적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또 감염 폭발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를 알 수는 없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본은 그대로라 죄송한데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이제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중국과 도이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 치사율, 걸린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하는 치사율에서 일본이 2, 한국이 1.9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당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되었는가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미국, 브라질, 스페인, 그 다음에 도이치, 러시아가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면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안 보이네.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보건 의료의 수준 같은 거를 보면요. 한국과 일본은 일단 기대 수명이 세계적으로 80세 넘는 가장 최고의 어떤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령 국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의 수준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제 12.3 1000명당 이제 일본이 13.1로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선제적이다, 그다음에 굉장히 전방위적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본은 그에 비하면 좀 더 수동적이다, 제한적이다, 이제 이런 사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럼 이러한 차이가 왜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있을까를 본다라면은 아까 전에 첫 번째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저변에는 K방역 저변은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뭔가 있는가 하면은 재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올해 2011년에 이제 대규모 이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게 9년 만에 최악의 홍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대규모 홍수가 있은 다음에 9년 만에 이런 큰 이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2011년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해죠. 그 다음에 최근 5년을 봐도 구마모토 지진, 오사카 지진, 서울본 호우, 동일본 태풍, 구마모토 홍수 등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해 트라프 거대 지진, 그다음에 도시 직하형 지진, 뭐 요런 이제 그 사회적인 불안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잠재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재해에 대한 의식 조사를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어떤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것에서 한 80% 가까이가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사히신문 1월 27일 이때 기사를 보면요. 이때가 그 상황이 이미 우한에서 이제 그 교민들이 일본으로 입국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대규모 그 도시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긴급 병원이나 구명 그 센터들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한 2만 명 가량이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이 코로나 대응해서 그 확보한 병상 수가 딱 2만 개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도쿄에서 2만 명의 어떤 응급 환자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디맷이라고 하는 재해 파견 의료팀의 어떤 그런 그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디맷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요코하마항에 2월 3일에 이제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1일에 한 28일 만에 그 탑승자 전원이 이제 하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망자가 이제 최소 이제 14명, 그 다음에 감염자가 712명, 그 다음에 이제 검역관, 의료진도 이제 9명이나 감염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방역이 실패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료 관계자들이 이 실패 요인으로 많이 꼽는 것이 이 디맷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었던 그 배경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맷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그야말로 재난 파견 의료팀으로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같을 때 파견되었던 어떤 그 재해 의료팀입니다. 이 재해 의료팀이기 때문에 감염병에는 사실 적응이 이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렇게 대응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디맷을 이렇게 파견을 하기 위해서 그 가나가와 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재해다. 우리는 이제 보통 재난이라고 많이 하고 일본은 사이가의 재해라고 많이 하죠. 재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요원으로서 디맷을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그 후에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그러면 정부만 이렇게 재해 선언을 했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예춘추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프린세스호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 나는 한신 대지진 당시가 떠올랐다. 올해가 마침 한신 대지진 발생 25년 된 해죠.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에. 그래서 승객도 승무원도 이 배에서 재난을 만난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25년 전 한신 대지진 당시에 학교 교사들이 자기도 집에 못 가고 있으면서 피난소에서 사람들을 보다가 이제 쓰러지는 것들을 봤고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그래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일본 재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기억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떠올리는 그런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코로나19라는 것은 일련의 재해 연속성 상에서 놓여 있는 어떤 복합재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 자세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재난의 공동 경험, 공동의 기억, 그다음에 공동의 불안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해의 연속성 상에서 일본의 어떤 그 방역의 추이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안을 억제하는 사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PCR 검사의 정확성을 의심을 한다라거나 PCR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혼란. 어차피 PCR 검사를 해도 부정확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성이어도 증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나친 검사가 사회 혼란을 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본 사회에 있고요. 또 PCR 검사 자체가 적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7월달 이후에는 PCR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제적인 어떤 그 추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 낮은 수치를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베 총리라든지 아니면 도쿄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늘릴 것이다 했지만은 결국 늘리는
열린 것은 7월 중순 감염 폭발 이후에나 이제 가능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숙이라고 하는 것에는 병원에 바로 오지 마라. 그것이 병원의 의료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자료들인데요. 오키나와에는 지금 병상수가 이제 이만큼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에서는 7월 1일에 비해서 7월 이제 말에는 벌써 40%나 이제 이렇게 병상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의료의 그 기능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환자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이제 이용률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2만 개의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 아까 전에도 소개를 받았던 야마나타 교수의 야마나카 교수의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줄곧 이제 일본 사회에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좀 안일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일본에서 4월달에 도쿄의 사망자의 숫자가 이전 5년의 평균에 비해서 한 1,500명가량이 더 사망을 했다. 이것은 조사가 있었던 1999년 이후에도 가장 이제 높은 수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는 5월달엔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5월달엔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3월달, 4월달에 이 초과 사망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PCR 검사가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검사나 치료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외출 자숙 같은 걸로 지병이 악화됐거나, 이제 이러면서 평상시보다 한 1,500명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또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도 이제 긴급 선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4월 7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그 내용은, 자숙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모델이라고 하면서 일본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숙하자, 스테이 홈이라든지 3밀, 3가지 밀집을 이제 지키자, 피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에 한 달 반 만에 사태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되면서 아베 수상은 당시에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했다.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일본에서 자부심이 있었고, 일본의 민도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Go to Travel 캠페인, 여행 지원 캠페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일본 정부의 정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부 정책의 엄격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일단 이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 정부의 정책의 엄밀도라는 것이 굉장히 연한 색깔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한 2단계 더 진한 색깔이고요. 여기에는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휴교라든지 휴업이라든지 이벤트 자숙이라든지 이동 제한 같은 강제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이 일본적인 특성이고, 여기에 이제 긴급 사태 때의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6월달 이후에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느슨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역시 강제력이 없이 자숙에 기대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는가? 7, 8월 달에 긴급사태 선언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도 왜 안 그러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감염자 수가 이 빨간색이고요. 도쿄의 감염자 수가 이 파란색이고, 이 중증 환자의 수가 빨간색입니다. 근데 보면은 긴급사태 선언이라든지 해제라는 것이 중증 환자 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자 수보다도 중증 환자 수가 조절이 되면은 병원 붕괴,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일단 검사 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신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통계상으로 지금은 중증 환자의 비율이 1%입니다. 그전에는 5%였거든요. 그 감염자 중에서 중증 환자의 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베 수상은 이렇게 지금은 중증 환자 숫자가 많지 않고 병상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기무사태 재발령하지 않겠다. 또 캠페인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연한 파란색이요, 60대 이상의 감염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4, 5월 달에 보면은 고령자의 감염률이 40%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고령자가 정말로 자숙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야말로 정말 봉쇄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고령자들이 자숙을 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그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을 보면은 이제 그 30대 이하의 그 감염자 수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30세 이하의 감염자가 이제 사망한 경우는 총 5명인 경우였기 때문에 이 점점 그 코로나는 고령자에게 위험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병이다. 그리고 80% 가까이가 한 70세 이상의 그 사망자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러한 식의 그 지금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뭐 정치적인 문제들의 소용돌이 속에는 이 방역 문제랑 경제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감염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가 거의 뭐 90% 이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사태 상황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8월 달에 이제 조사인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여행 지원 캠페인도 일단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은 누군가에게는 이 경제이냐 방역이냐가 아니라 경제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인데 일본의 고령화율이 3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요 어떻게 보면 세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얘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을 보면은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라는 사태를 맞았는데 사실 아베 수상은 이제 14조 원 이상 투입한 이 올림픽의 연기를 바라지 않았죠. 3월 16일 날 그 G7 회의에서도 완전한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연기가 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 했던 말이 그렇다면은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긴 증거로 빅토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올림픽을 이제 개최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것에서 코로나 승리라고 올림픽의 의미가 조금 열린다고 하더라도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여론조사는 NHK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과 그 정부와의 어떤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1년 연기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해야 된다, 더 연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년 개최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7월 달에 그 조사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경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답이 적었고 오히려 선수들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대회 간소화에 대해서도 한 70%가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무관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절반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응답이 응원이 없으면 선수들이 좀 실망할 것 같아서라는 그런 응답이 많아서 좀 의외였다라고 하는 뭔가 정부의 어떤 그 넘치는 메시지들이 국민들과는 조금 이제 박자가 안 맞았다. 어떻게 보면 일본 시민사회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조사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독일군 대지진 피해지의 실상을 알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후쿠시마가 원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별로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올해 6월의 기사인데요. 대졸 취업자가 이제 과거 최대 98%였다. 그러니까 신졸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이 기사 이후에 뭐 이렇게 내정자 이제 취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취업 빙하기가 올 것이다. 취업 빙하기가 다시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어떤 경제에 대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간의 조사를 보면요. NHK의 어떤 사회 불평등 조사입니다. 일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서 이 D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는 B나 C다. 하류층이 많다라고 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하층이 더 많아지는 사회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또 재밌다기보다는 더 이제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층 의식이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인데요. 난 중간보다 아래에 있다. 난 중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1999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나는 중간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2019년 작년 11월에는 어땠는가 하면은 중간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24%. 그 다음에 더 아래에 있다,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베 정치가 지탱해왔던 게 경제 성장이었는데, 국민들은 점점 더 하류로 쏠려가고 있었다. 점점 더 나는 하류다라고 느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사회 취약 계층들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은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조사에서 일본의 사회관, 일본 시민들의 사회관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지난 20년간에 돈이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하다, 출신 대학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자연 환경,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꾸준히 이제 대답이 늘어났죠.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면은 보답이 있는 사회다라는 질문, 그런 응답,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젊은이들한테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 사회 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한일 간의 어떤 시민사회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를 매개로 하긴 했지만 일본 사회 문화를 전공하시는 연구자로서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매개로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와 또 깊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문에서 단편적으로만 지금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듣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두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에 일부에서도 네 분 선생님 모두가 지금 일본 사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겪어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무대를 잠깐 세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잠깐 화면을 끊어갈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도 저희가 질문을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온라인으로 저기 채팅방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자 선생님들께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휴식 시간 이용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2분, 3분 쉬도록 하겠습니다.